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덕담합시다. 너 꼭 붙을 거야. 예. 자, 이제 뭐 요약집이 좀 늦었지만 하여간 나왔네요. 그죠? 예. 오늘은요, 테마 18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금지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중개 보수,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들 맨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그러니까 1페이지가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이게 꽤 오래된 그림인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녀요. 이거 여기 찾아봐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제 황새한테 저기 개구리가 잡혀 먹히는데 목을 꽉 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려고. 예, 이 그림에 이게 아마 예전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 이게 나오면서 사설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적혀 있어요. Never ever give up.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예, 그래요. 이 시험은요,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있죠. 이게 뭐 아주 샤프한 머리를 가진 분이 이 시험을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이 개업식을 해서 개업식 할 적에는 저는 거기 꼭 가거든요. 근데 그 개업식 하는데 너무 반가운 분이라서 제가 그 개업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저기 고향이 흑룡강이에요. 네, 중국 분이셔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3년 전에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차 시험을 붙고, 예, 작년도에 2차 시험을 붙었어요. 예, 그리고 그분 중국 분인데 그분이 개업을 했어요, 어저께. 예? 젊지 않아요. 뭐 언니 또래야.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젊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으네요. 예. 그런데 하여간에 그렇게 시험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가니까 또 이제 아주 장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파트 뭐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끼고 거기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아주 괜찮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분도 붙는데, 그죠? 뭐 다른 분들이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붙는다. 그분 지금도 그래요. 아니 자기가 붙는데, 예. 근데 뭐 왜들 떨어지는지 자기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들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마 18 보면 그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가 있죠. 요거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지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있은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면 예치 권고 제도는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야. 그래서 이행 단계에서의 문제예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먼저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예치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틀리는 거야. 왜? 무슨 제도? 이행 단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예치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예치 권고 제도는요 일종의 에스크로우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치 명의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에스크로우 업자야.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예치기관은 전부 예치 명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치기관에 보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하고 등자가 붙었죠. 그래서 그 등 속에 기출문제로 지금 현재 포함되는 자는 채신관서와 보험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 2, 3번이라고 적혀 있지만 예치기관에 적혀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이 적혀 있냐면 5명이 적혀 있죠. 그래서 금, 공, 신 등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플러스 채신관서. 채신관서가 뭐요? 우체국. 그 다음에 보험회사. 얘네들의 특징은 다 뭐냐? 돈놀이 하는 애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5명이 예치기관이고 여기에다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2번부터 6번까지가 그죠? 2번부터 6번 말고 7번을 보세요. 6번을 빼고요. 예, 2번부터 7번까지가 바로 누구냐면 예치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6번이죠. 1번과 7번이 6번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일단 기억합시다. 일단요 여러분들 그 예치기관과 예치명의자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치기관에도 보면은요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에도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국민은행을 예치명의자로 해서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은 누구 통장이냐면 국민은행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근데 그 통장의 발행은 누가 한 거야? 농협이 한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는요 그러한 식의 문제가 금융기관을 예치명의자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매도인의 사전 수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돈을 원칙적으로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이걸 매도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인이 이걸 갖고 간다 아니면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가 이걸 집어넣는다. 그렇죠.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가 이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억울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정말 이 돈을 꼭 필요해. 꼭 꺼내 써야 돼. 그럴 적에 있는 제도가 그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매도인의 사전 수령. 그래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이 이 돈을 사전에 수령코자 할 적엔 출치세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요거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인데 시험에 나왔다면 그 예치명의자를 갖고 자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는 예치기관에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왜?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통장 주인이야. 근데 통장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치명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매도인의 사전 수령 시에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그 보증서를 그걸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해서 여러분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그 다음에 사전수령 시에 보증서 발행기관 요 세 가지가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시,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때예요. 누가 예치명의자?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때 그때 뒤따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번 예치금의 보존관리에 관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어차피 개업공인중개사도 누가 될 수 있냐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자기가 예치명의자가 됐을 때 이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은행을 예치기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행 예치기관이 뭐냐? 국민은행이었는데 자기가 어차피 국민은행 통장이 있었어.
그럼 그 자기가 현금을 입출입하는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요걸 갖다 같이 넣을 수 있다, 아니면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시험엔 요게 예치 명의자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면 틀린다는 거죠. 왜? 동의받으면 인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요,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치된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출할 수 있다 해도 틀린다는 거야.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려. 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거 빠지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동의 없이도 꺼냈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 돈 어떤 생각 들어? 들고 튈 생각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제도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급보증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중개 업무에 대한 업무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 요걸 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업무 보증의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방법은 동일하다. 그리고 업무보증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줄 적에 업무보증 증서 4번을 교부하잖아. 여기도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4번을 교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보증하게 되면 그거 누구에게 교부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죠. 여기도 보십시오. 누구에게 교부해? 그죠? 교부, 요걸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는 거예요. 4번을, 지급보증한 그 4번을 누구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급보증한 4번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는 거하고, 뒤에 맨 끝에 있는 사전수령시의 그 보증서, 이건 누구에게 교부? 예치명의자에게 교부.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틀려서는 안 돼. 거기다 쓰세요. 4번을 교부,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금액은 방법은 이거지만 금액은 여러분들 업무보증의 금액은요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이 아니라 예치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치된 금액만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청구권이 있어요. 그 실비 청구권은요, 이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다 보면 이 업무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 보수 받는다면 틀려. 뭘 받는다? 실비를 받는데 그 실비는 누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이거는 매수인, 그죠? 차인을 위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래요. 그래서 요거 실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예요.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예치 기관이 누구냐? 두 번째로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전 수령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면 개업공 예치 명의자일 때 개업공, 다른 사람이 예치 명의자일 때는 괜찮아요. 개업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뒤따르는 특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약사항을 갖다가 여러분들 문서화시켜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요, 여러분들 요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예치할 적에 이때는 뭐 한다? 예, 지급보증한다. 세 번째로는 구별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데, 예, 5가지가 떠올라야 돼. 일단 금, 공, 신 등이다 했는데 이 등에는 최신관서, 이렇게 되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예치 명의자는 자, 거래 당사자가
자기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나요? 에스크로우 제도라니까. 에스크로우업자는 누구요? 타인을 위한 제도야. 그러니까 제3자야만 돼. 예치 명의자인 거래 당사자 하면 틀려. 그래서 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요 5명은 무조건 예치 명의자다. 그리고 여기에 2사람이 더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 개업공.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다. 그래서 요 사실을 기억하자. 그 다음 사전수령. 일단요 사전수령에서는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전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요? 매도인 임대인 쪽이요, 매수인 임차인 쪽이요. 그렇죠. 매도 임대인 요 사람들이 사전수령권이 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요 돈을 꼭 미리 쓰고자 할 땐 그냥 한다, 아니면은 보증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일단 얘는요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사전수령권자 이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누구? 일단 금융기관은 들어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누구? 금융기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요 여기는 보험회사야. 근데 여기는 보험회사가 들어간다. 보증보험회사다. 예, 보증보험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 일단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 두 번째로 지급보증하는데 방법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요. 업무보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형태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보증서 누구에게 줘?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요게 떠올라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관리해? 구별해서 관리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좌에다가 그냥 넣을 수 있다, 아니면 계좌 다시 개설해라. 예, 계좌를 다시 개설해라. 그래요. 예, 구별해서 관리한다. 그거죠. 그래서 계좌를 어떻게? 다시 개설한다.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내 마음대로 꺼내 쓴다, 못 쓴다. 그죠?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이게 예치권고제도야. 여러분 예치권고제도 너무 쉽지 않아요? 예,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내용을 알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외우기를 바라질 않아요. 시험 문제는요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외우지 않아 별짓을 해서 또 틀리는 거야. 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너무나 뻔한 게 나오는데 그게 그냥 암기해가지고선 그걸 갖다 다 놓치고 틀려. 기껏 외워놓고. 예,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봐요. 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금, 공, 신 등이다. 근데 그 등에는 누구와 누구도 포함된다. 최신관서, 보험회사 이런 데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에는 그 5명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누구 들어간다? 개업공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야. 근데 시험에는 개업공도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맞춰야 돼, 틀려야 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다?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그런데 시험에는요 거래 당사자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에스크로우 제도가 아닌 거야. 거래 당사자 본인인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제3자라니까.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5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사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다? 매수인, 임차인, 매도인, 임대인.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돈을 사전에 수령코자 할 적에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돼. 근데 그 보증서는 누가 발급한다? 금융기관. 일단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 보험회사다. 보증보험회사다. 보증. 감사합니다. 그게 떠올라 달라는 거예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됐습니까? 그리고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그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 거기서 거래 당사자가 나와?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왜? 돈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치 명의자.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서 돈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통장 돈 내가 꺼낼 수 있어? 왜? 예치 명의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근데 그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에게 교부하고, 또는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이렇게 나와. 특히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예, 그렇게 많이 나와. 틀리지 맙시다. 그거요. 그래서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 돈을 들고 튀기가 어렵다. 왜?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게 다 회사야? 그런데 개업공 이름으로 예치 시에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설정한다. 여러분들 봐봐요. 모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예치 명의자가 되었을 적에 개업공 외에 다른 사람들도 지급보증 해놔야 돼. 그땐 필요 없어. 그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 그 뜻인 거야. 그래서 개업공 이름으로 예치했을 시에 지급보증을 하는데, 지급보증의 방법은 업무보증과 같고, 금액은 업무보증처럼 개인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2억 원 이상, 그거다? 아니다. 예치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 다음에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거죠. 그리고 이때 보증서 사본은 누구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보증하고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로. 이거 틀릴 거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건질 거요. 예, 무조건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금지행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일단요, 금지행위는요, 그 대상자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돼 있어. 금지행위의 대상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요. 개소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일반인, 무등록자 적용 있다, 적용 없다. 일반인과 무등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자, 이 금지행위는요,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 1학년 1반, 3학년 3반 이렇게 적혀 있는데,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수매물은 1학년 1반. 그 다음 서직상투는 3학년 3반. 그리고 이 금지행위를 개업공이 저지르게 되면 행정처분은 뭐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OX? O! 왜? 임등치는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다. 그거요. 그 다음에 소속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그때는 뭐다? 네, 소속의 경우는 금지행위 자격정지다. 여러분들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 다 외워요? 자격정지 사유 이인설명 거짓금 그렇게 외웠잖아. 이중소속인 인장등록설 확인설명 성정근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안 했다. 그거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거짓금,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는 소속이 저지르게 되면 자격정지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금지행위의 특징은 과실범 처벌한다, 처벌 없다. 오직 고의범만 처벌해.
과시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범 처벌한다, 공범 처벌 없다. 예, 공범 처벌이 없다는 것은 오직 정범만 처벌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사범도, 그죠? 종범도, 공동정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미수범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 없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기수범만 처벌해. 그래서 과실, 공범, 그 다음에 미수, 이런 처벌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사법적 효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사법적 효력에 영향 없다. 예. 일단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 금지 행위로 일단 기망부터 봅시다. 기망, 1학년 1반의 첫 번째 기망이죠. 거기 보면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래서 거기 보면 거짓된 언행, 그래서 거짓된 말과 행동이야. 근데 그것만 있다 그래서 그 밖의 방법이라 그랬어. 그 밖의 방법 속에는 침묵에 의한 기망, 그죠? 묵시적 기망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망행위에는 묵시적,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어떻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 중요사항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래상 중요사항.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것이 판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 그거였습니다. 뭐라고요?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뭐 가격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적어놓은 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건 이제 판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격과 현황이지만 학설은 확인 설명사항과 이게 대체로 일치하는 걸로 본다 해서 거기에 보시면은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확인 설명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확인 설명사항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걸로 보는데, 확인 설명사항 모두를 다 포함할까요? 아니면 확인 설명사항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거기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거래상 중요사항 요거에 국한돼.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이 다 기망인 것은 아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면은 기망이라 그랬어요. 판단을 그르쳐 손에 이르게 하는 행위하면 틀린다 그랬어. 그래서 돈의 여부를 묻는다, 돈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냐, 여러분들 뭐 누가 속골구 장에 가가지고서 거위 샀다. 속았다, 속지 않았다? 소랑 거위랑 바꿨대. 속았다. 속은 거야. 그러면 이미 기망당한 거야. 그랬더니 거위가 그 다음 날부터 황금알만 났더라. 그럼 손해봤다, 손해 안 봤다? 그럼 손해는 안 봤어. 그러면 기망 아니다, 그래도 기망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망은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인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손해에 이르렀다. 이러한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전 단계 중에서 기망이 성립하는 것은 어디까지? 행위까지. 속아 넘어가서 물건을 샀다, 속아 넘어가서 물건을 팔았다는 행위까지에 이르게 되면 그게 기망인 것이지, 여러분들 그 전 단계, 개혁공인 중에다가 열심히 속였는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 왜 안 속아 넘어갔다? 공법 교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법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안 속아 넘어갔어. 그러면 기망, 이거잖아, 이거 미수. 근데 미수범 처벌에 안 해. 그러니까 기망이 성립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근데 속아 넘어가서 그 물건을 샀어, 또는 그걸 팔았어. 그래서 손해봐야 기망이다,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전 금품,
금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받은 것만이다 아니면은 물건으로 받은 것까지 포함된다. 예, 물건으로 받은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요, 일단요, 거기 보수실비가 다 중개보수실비야. 그래서 14조 업무를 하고 듬뿍 받았다. 권리금에 대한 사례를 별도로 받았다. 이런 것들은 기망행위다 그랬어요. 기망이 아니라 보수실비 초과다 아니다. 그러니까 14조에 나오는 관상재분소, 그죠? 이 업무를 통해서 보수를 듬뿍 받았을 때,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받기로 약정만 했을 시, 실제로 받았다 받기로 약정만 했을 시다.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수실비 초과다 아니다. 예, 이때는 보수실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떻다? 예,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받기로 약정한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 순가중개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가중개계약이 뭐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 인정작업. 인정작업. 내가 네 물건 네 손에 3억을 쥐어질 테니까 내가 얼마에 팔든 이야기하지 마. 단 너 중개보수 안 받을게. 이게 뭐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으로, 순가중개계약은 우리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지 규정 없다. 금지 규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가중개계약은 그 자체로 뭐냐? 보수실비 초과 약정에 불과해.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위법이다 하면 어떻다? X야. 그러나 그 결과 실제로 보수실비를 초과해서 받게 되었을 적에 그때 뭐가 성립한다? 중개보수실비 초과에 걸린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약정만 했을 시에는 보수실비 초과다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실비를 초과해서 받았을 적에 바로 이 미수를 넘어서 기수가 돼서 여러분들 보수실비 초과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순가중개계약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초과해서 받았을 시 그때 비로소 이 조항에 의해서 걸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보수실비 초과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 이거요. 받았다가 돌려주는 행위. 받았어. 예, 초과해서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니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돌려줬어. 이때 초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왜? 받았거든. 받은 한 걸린다는 거예요. 돌려준다. 그 다음 이거죠. 예, 수표로 받았는데 부도 났어. 예,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났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다. 자, 다시요. 정리합시다. 보수실비 초과해서 받는 행위.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14조 업무, 권리금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은 보수실비 초과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기로 약정만 했다.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 이런 것들은 여기 보수실비 초과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을 시 걸린다. 그 다음 초과하여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때 금지행위다 아니다? 단 돌려주면 정상 참작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시킬 걸 뭘로? 업무정지로. 소속이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6개월 때릴걸? 3개월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은 되겠죠. 하지만 기망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 수표 받았다가 부도 났다. 금지행위다 아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제 우리가 한 컷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이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법규를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법규 해석 잘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분양권이에요. 뭐요? 분양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 보수를 논할 적에 분양권에 대한 중개 보수는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쳐서 중개보수를 산정하나요? 아니면은 전체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산정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했댔어요. 그러면은 요거 봐봐. 과실범 처벌에 안 해. 그러니까 과실범으로 처벌 안 받는다, 아니면 요것도 걸린다. 네? 예? 요것도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법을 몰랐다라는 것은 과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실범이다, 이거 과실범 아니다. 예, 과실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의범이야.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어. 고의범에 해당해요. 단, 이게 진짜 몰랐다면은 정상참작. 그것일 뿐이야.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실범은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오소리가, 수렵법에서 오소리를 잡으면은 안 돼. 근데 딱 봤는데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는데 토끼 같아. 그래서 토끼인 줄 알고서 총을 쐈는데 가서 보니까 오소리였어. 이런 건 대상의 착오야. 그 다음, 오소리하고 토끼하고 있어. 오소리가 토끼를 딱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소리를 겨냥해서 토끼를 겨냥해서 총을 딱 쐈거든? 근데 그게 빗 맞아가지고 오소리가 맞은 거야. 이게 방향의 착오. 이런 것들은 과실범이에요. 근데 오소리거든? 오소리인데 법에 오소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쏜 거야. 오소리 잡아도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이건 과실이다, 과실 아니다. 그래요.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니까. 이건 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댔어요. 그래서요, 그 마지막 얘기가 그거였어요. 분양권 기납입액 플러스 피 해가지고 분양가액을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전체 분양가액에다가 피를 더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를 업으로요. 그 매매를 업으로는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하는 사람이다, 중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걸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인데, 모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중개대상물이야. 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야. 꽃가게 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는 중개대상물 아닌 거,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일단요,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야. 그러니까 1번은 중개대상물이야.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 아니야. 두 번째는 매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우리가 거래와 매매는 우리가 동일어로 읽어, 자꾸. 거래와 매매는 동일어다, 아니다? 거래는요,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 그죠?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이 다 거래야.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여러 개의 거래 행위들 중에서 오로지 매매만 금지행위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교환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업공 된 다음에 임대업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한다, 임대업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천재야, 천재. 근데 왜 모의고사 점수 아직 안 나와? 예, 이제 조금씩 오를 거요. 그래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매매를, 그래요.
세 번째는 업이요. 단순 매매.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못한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사 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 매매는 인정돼. 그게 단순 매매를 넘어서서 업이 됐을 적에 금지행위로, 이때 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로 판단한다? 횟수와 태양이라 그랬어요. 몇 번 했는가. 그죠? 그 횟수와 태양.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기억.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계속 반복. 그게 횟수와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에요. 그죠? 맨 처음에 우리가 뭐냐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 다시요. 고개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금지행위다 아니다. 왜?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그건 적법행위야. 원래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는 뭐냐,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야. 근데 중개를 업으로 안 하고 뭘 업으로 했다? 그래서 걸리는데, 문제는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안 걸리잖아. 그래서 아까 꽃가게 했던, 걸린다 그랬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렇듯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것까지가 중개대상물이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다. 여러분들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저기 보니까 그 다산 신도시 보니까 분양권에 피가 좀 붙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그걸 소개해가지고 분양권을 사도록 해줬다. 아니면 지가 샀다. 지가 한 번만 샀어. 사가지고서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또 그렇게 했어. 그거야. 그게 매매를 업으로 한 거예요. 근데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누가 팔아달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그걸 중개를 해서 이건 걸릴 수가. 이거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구별이 안 되면 그건 틀리죠. 그래서 분양권도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개대상물 매매업, 요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정법상의 입주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런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등록자와 협조하는 행위로 떠요. 거기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야 알면서야. 알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한 행위, 여기 보셔. 여기 모르고 한 행위는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요.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알면서,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하면 틀려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요거였어요. 그에게 뭐 하는 행위?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양도대여하고 구별하자고 했잖아요. 양도대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을 시에는 등록증 양도대여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을 적에는 자격증 양도대여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을 시에는 뭐다? 그때는 금지행위야. 그래서 4, 2 이걸로 구별하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이거 현실 속에서는 구별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뭐에서는 구별된다? 예? 시험 속에서는 구별된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였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뭐였어? 금지행위야. 금지행위니까 뭐야?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 안 돼요? 어느 시험 보기 전 어느 순간엔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나눠서 기억합시다. 여기까지가 뭐요? 1학년 1반짜리요. 몇 학년 몇 반?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3반이요. 3학년 3반에는요, 첫 번째가 이거죠. 부동산 관련 증서요.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임대,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로 거기 보면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그죠?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증서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읽을 때 잘 읽으라 그랬어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이야, 아니면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야. 그렇죠.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이 아니고 증서로, 그 증서는 뭐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되어 있는 증서인 거예요. 그래도 그 증서, 요거는 매매, 교환 등 중개도 안 되고, 그죠? 뭐도 안 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요것도 안 된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여러분들 그 뭐 저런 것들은 거기 보면 상가 분양 계약서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다 아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딱지, 즉 입주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입주권도 바로 대표적인 게 그 저기야, 입주자 저축 증서, 그게 입주권의 대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관련 증서로,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거래도 못하고 중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거래라 그러면 임대가 포함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매야. 매매도 못하고 중개도 못한다. 그리고 이걸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업은요, 계속성, 반복성 이런 것에 의해서 업을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해도 업이라 그랬어. 이거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한 번만 해도 업이고요. 다만요, 여러분들 주택법에 의해서 이거요, 이 부동산 관련 증서는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서로서 이걸 갖다가 거래한 자는요, 주택법에 의해서 3학년 3반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돼요. 이건 어디 무슨 법? 이건 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요. 자, A가 통장 주인이야. B가 이 통장을 갖다가 얘가 샀어. C 개업공이요. 이걸 중개를 해줬어요. 자, 이 경우 개업공은 뭐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를 했기 때문에 몇 학년 몇 반? 금지행위로 3학년 3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 통장을 사고 판 요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서야. 이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몇 학년 몇 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벌받아. 이 사람들도 처벌받는데 이건 중개사법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법에 의한 거야.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통장 주인이요. B가 개업공이었어요. 근데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이 통장 주인은 뭐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3학년 3반이야. 근데 이 개업공인 중개사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뭐 했어? 그리고 중개사법에 의해서, 그죠? 두 개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냐, 한 개 죄로 두 개 이상의 법에 걸리는 걸 상상적 경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요, 중환죄로 처벌된다야. 뭐로요? 중환죄. 문제는요,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요게 3학년 3반이 아니고 3학년 2반이었어. 오늘날 우리가 3학년 3반이라고 외우는 게 있죠? 그게 몇 년 전, 한 3, 4년 전만 해도 3학년 2반이었어요. 이거 옛날부터 3학년 3반인 것 같지? 근데 3학년 3반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에 의해서 처벌됐을까요? 중환죄로 처벌됐으니까. 아니 요거 말고 중개사법에 요게 어디 갔어? 요거야. 요게 옛날에 3학년 2반이었다고.
그러면 옛날에 뭐에 의해서 처벌되겠어? 주택법에 의해서 처벌된 거야. 근데 오늘날은 뭐에 의해서 처벌될까요? 왜? 중개사법이 특별법이거든. 중한 정도는 똑같아. 중한 정도는 똑같은데 중개사법은 특별히 누구만 처벌해? 그렇지, 특별법이야. 그래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3학년 2반이었어. 요거 되면 3학년 3반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3학년 2반이었고 요거는 3학년 3반이었었는데 과거엔. 지금은 다 뭐야? 그리고 얘네들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거래. 여러분들 직접거래는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 찾아라? 예? 중개인은 왜 나와? 누구요? 의뢰인.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거래를 하면 이게 뭐다? 이거 두 개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요?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데 여기는 그 다른 사람이 뭐야? 다른 사람하고 의뢰인 어떻게 구별할래? 그렇지. 의뢰인은 내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내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이야. 내 사무소 말고 다른 데다 물건 올려놨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직접 거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누구 의뢰인?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하면 직접 거래다. 이렇게 찾으라 그랬어요. 누구랑 하면?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를 했으면 그것이 직접 거래야. 자신의 의뢰인 아닌 자와 거래를 했을 시에는 직접 거래가. 그래서 이거 봐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교차로 보고 토지를 샀어요. 직접 거래다 아니다? 예? 아니다가 답이야. 됐어요. 왜? 교차로에다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야 아니야?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집을 사서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집을 팔았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왜?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방 들어가서 찾아보고 집을 샀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왜?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내 의뢰인 아닌 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 거래가 아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야.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누구에게? 자신의 의뢰인에게 와이프 집을 팔았어. 직접 거래다 아니다? 그러죠. 가족의 물건은 직접 거래가. 그거는 뭐냐? 와이프하고 의뢰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를 한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절대로 거래한 게.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어? 매매? 매매?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대업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업 못 한다 그랬어.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뢰인에게 자기의 물건을 임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업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업 해야 돼. 됐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으로서 직접 거래는요 말 그대로 거래다. 그러니까 매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포함한다. 그리고 직접 거래는 반드시 상대방을 갖고 파는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은 누구? 의뢰인이다.
그러니까 의뢰인 아닌 자와 거래를 했을 시에는 직접 거래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직접 거래 문제 중에서 이 거래가 매매가 되었을 시에는 뭐가 되었을 시에는 매매가 되었을 시에는 다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는가 여부까지도 다시 판단이 요구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전제로 깔아줘요.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닐 때라는 전제. 예,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 이거요. 가족의 물건은 직접 거래 대상이다 아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졸아. 하긴 딱 졸린 날씨네요. 그죠? 날씨 참 좋고 이런 날은 떠나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이거요. 의뢰인은 본인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그죠? 대리인과 수임인까지도 포함한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뢰인의 범위에는 본인만을 의미하고 대리인과 수임인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 왜? 말 그대로 직접 거래니까 대리인하고 의뢰인이 왔죠. 수임인이 왔으면 직접 거래한 게 아니잖아. 대리인을 통한 거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직접 거래야. 그 다음 쌍방대리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쌍방대리. 쌍방대리는요 여러분들 이행 단계에서는 쌍방대리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이행 단계는 훌륭한 중개 서비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쌍방대리는요 여러분들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냐? 계약 체결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쌍방대리는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앉아서 쓰는 게 뭐다? 쌍방대리야. 그 다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방대리까지 금지인 것은 아니고 이때 쌍방대리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서는 무효다 아니다? 그건 아니야. 민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대리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서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원래는 쌍방대리는 무효인데 당사자 동의 있었을 땐 유효하잖아. 근데 지금은요 이런 경우 쌍방대리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의받아서 하거든. 예. 근데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쌍방대리에는 자기계약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모두 포함돼요? 자기계약. 자기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인이면서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그게 자기계약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내가 매수인이거든? 근데 매도인이 뭐냐면은 내 아들이야. 근데 미성년자라서 내 아들한테서 내가 뭐 대리권을 가지고서 해. 이게 뭐야? 이게 자기계약이야. 그럼 이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뭐야? 매수인 난에 자기 이름 쓰고 매도인 난엔 대리인으로 누구 이름 또 들어가? 자기 이름 또 들어가잖아. 이게 쌍방대리라 자기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대리 문제는 자기계약도 어떻다? 포함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쌍방대리 저쪽에도 포함된다 안 된다? 그 뭐야? 자기계약도 예, 자기계약도 포함된다. 그 다음 이행 단계에선 쌍방대리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이행 단계에선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투기조장행위예요. 자, 투기조장행위는 탈세 등 관계의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첫 번째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래서 여기에는 부동산이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뭐 하는 행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 중개 다 포함하는 거요. 오로지 중개만이요. 중개만이야. 근데 그 중개도 여러분들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뭐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것이 투기조장 행위로 거기에 보면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바로 뭐냐? 중간생략 등기예요. 뭐라고요? 중간생략 등기 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중간생략 등기도 여러분들 탈세 목적이 없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여기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 탈세 목적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탈세 목적이 없으면은 중간 생략 등기가 괜찮은 거예요. 다만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그건 뭐죠? 그건 무효다. 여러분들 떠오르죠? 예. 그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거는요, 이거하고는 어떻다? 별개의 문제야. 이건 토지거래 허가지역 여부를 떠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 그 자체를 중개를 했을 적에는 탈세 목적이 있다면 뭐다? 예, 아니야. 투기, 이게 아니고, 탈세 목적이 있다면 투기주장행위 이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이 권리변동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이요. 뭐라고요? 네,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여러분들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요.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분양권 전매 못하게 된 그 분양권을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중개 안 한다, 그래도 한다. 그게 바로 뭐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왜 전매겠어? 여러분들 분양권을 팔고 사는 건 그 자체가 등기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의 분양권. 그래서 그거 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거 거래한다면 말이야. 그럴 때 바로 뭐다? 예, 그게 투기조장행위로. 그래서 이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분양권들 와가지고선 파는데 문제는 뭐냐? 팔아도 이게 거래가 할 수 없으니까 이명계약 해놓고 항상 그 분양권에다가 뭐 해놓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팔아도 판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양권 전소유자가 이거 있잖아, 지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요, 항상. 그러니까 저 누구냐, 그 검사들이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있었나 없었나 할 때 그 분양권에 뭐가 돼 있는 거? 가처분 신청되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선 다 잡아내버려. 근데 항상 그렇게 한다. 한번 위에서 명령 떨어질 때 한다. 예, 그래서 송도가 한번 나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송도가. 그러니까 그거 할 땐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송도에 있는 개업공인 60% 이상이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뭐, 난리가 났대더라고요, 그때. 예.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그때 검사 되게 편했을 거야, 하기.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들 거기야. 특히 여러분들 이 투기조장행위는요, 그 기억을 보세요. 전매 차익이 어떻다? 예, 전매 차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언어적으로 볼 적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투기조장행위는 이렇게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을 얻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차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병과된다는 거예요. 여기 1학년 1반, 3학년 3반이면서 동시에 임등취, 자격정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과실범, 미수범, 공범, 처벌한다 안 한다? 그리고 사법적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금지행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였죠? 자, 기망행위. 모든 기망행위야 중요사항이요. 중요사항이었어요. 그럼 중요사항은 보통 뭐가 떠올라? 예,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 그죠? 대체로 확인 설명사항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 기망은요, 여러분들 거짓된 언행만이야. 그 밖의 방법도 있었어. 그래서 그 밖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 묵시적 기망도 포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기망은 뭐 하는 행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손해에 이르러야 기망이다.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심히 속였는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처벌이다 아니다?
예, 미수범 처벌 규정 없다. 그거였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예, 보수 실비에 관한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14조 업무 권리금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고 약정만 했을 시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순가중개의 계약 자체가 위법이다? 약정에 불과하다. 그거였죠. 일단 초과해서 받은 한 돌려줬어도 예, 돌려줬어도 보수 실비 초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 수표로 받았는데 부도 났어. 그래도 뭐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법 해석을 잘못하여 많이 받았어. 그것도 과실범으로다가 처벌 안 되는 거다. 이것조차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고의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요. 모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다 금지행위다. 중개대상물이다. 그래도 그 중개대상물 속엔 분양권도 포함이 돼서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모든 거래다 매매만이다. 매매만이야. 그래서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데 중개법인은 임대업 한다 못한다? 중개법인이 임대업을 못하는 것은 임대업이 금지행위라서 못하는 거다, 아니면 14조에 없어서다. 그거였죠. 그 다음 단순 매매까지는 된다. 매매를 어떻게? 업으로 했을 때. 이때 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횟수, 태양에 의해서 판단. 그거야. 그 다음에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로,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는 모르고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알고서다. 그래서 고의범만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예,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래서 성명을 사용케 하면 양도되고, 명의를 이용케 하면 금지행위다. 사용할 때 사자냐, 그죠? 이용할 때 이자냐, 사가 크다. 그래서 사는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고, 절등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용, 이거는 임등치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유형으로 다뤘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의 첫 번째 거는요, 저게 적혀 있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 그래서 중개를 의뢰받기만 하면 확인 설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조사 확인 같은 것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죠?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중개 의뢰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거 오늘은 아까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빨리 끝낼 목적에. 예,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수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증서로, 이 부동산 관련 증서는 분양권이 되기 전 단계의 증서들로, 여기에는 이미 분양계약서나 분양권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로, 그래서 보통 입주자 저축 증서, 그죠? 뭐 주택 상환 사채,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관련 증서로서, 이걸 거래한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죠? 주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 그것도 3학년 3반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걸 중개를 했을 시에는 중개사법에 의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매매를 했을 시에는 중개사법하고 주택법을 두 군데를 다 걸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중환죄로 처벌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주택법이 더 중했어. 근데 지금은 어디가 중해? 다 똑같아. 3학년 3반 둘 다. 그래서 특별법인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였습니다. 자, 직접거래 여부는 의뢰인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뢰인이었다면 직접거래고, 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면 직접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뢰인인가 여부에 의해서 직접거래 여부를 논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거래는, 가족의 물건은 직접거래 대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직접 거래이다.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환이든 임대차든 어떠한 거래 유형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뢰인과 했다면 그건 뭐다?
그건 직접거래이다라는 거예요. 직접거래이다. 그것이 여러분들 직접거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였어요. 쌍방대리는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앉아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행단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단계에서의 쌍방대리 문제는 없다. 그거는 왜? 이행단계는요 사실관계야.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사자의 문제야. 그래도 이행단계는 훌륭한 중개 서비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행단계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그리고 이 쌍방대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계약조차도 어떻다? 여기에 쌍방대리 문제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투기주장행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투기주장행위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일단 중간생략등기 유형은 투기주장행위인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뭐다? 탈세 목적이다. 그래서 탈세 목적의 중간생략등기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이다. 그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으로, 이 투기주장행위만 나왔다면 시험 문제는 이거다. 손해에 이르러야 된다.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이 금지행위의 대상자는 개소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그리고 누구죠? 무등록자, 금지행위 대상자다 아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금지행위 대상자가 아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미수범, 과실범, 공범, 처벌 규정 없다. 그래서 그 공범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하면 이거였죠, 여러분들. 자, B가 있는데 A가 의뢰인이야. 여기 개업공이요. 개업공한테 A가 매매를 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C라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이걸 공동매수를 했어요. 둘이 같이 샀어. 이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의 대상자다 아니다. 누구랑 했어? 의뢰인에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행위의 대상자. 이나 요 사람 왜?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야. 근데 이게 형법적으로 보면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얘는 금지행위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공범처벌 같은 거 안 한다. 그거요. 그리고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그럼 계약은 어떻게 의해 판단한다? 예,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금지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거 금지행위, 우리 수업하는데 옛날에 1시간 반씩 걸린 거요. 지금 얼마나? 예? 지금 30분이면 해, 이제. 다음번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20분이면 해요. 점점 빨라질 수 있다니까. 자, 고생 많았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